혹시 식탁 위에 놓인 시원한 물 한 병을 따려고 손에 쥐었는데 뚜껑이 야속하게 꼼짝도 하지 않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있는 힘을 다해 비틀어보지만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손목만 시큰거립니다. 결국 옆에 있는 아내나 자식에게 이것 좀 열어달라 고 멋쩍게 부탁하게 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일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물병 뚜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이쿠 소리와 함께 무릎을 짚게 되는 것. 버스 계단을 오를 때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꽉 붙잡게 되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힘이 붙인다는 느낌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뭐든 적게 먹고 소식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아니, 심지어 일부 의사들조차 강조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만큼은 65세가 넘으면 30대 아들보다 더 많이, 더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나이파도로 돌렸던 이 억울한 기력 쇠퇴의 진짜 이유와 저 물병 뚜껑을 다시 내 손으로 거뜬히 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이건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화 저항성, 아나볼릭 레지스턴스이라는 의학적인 현상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이라는 원료 100개가 들어오면 80개, 90개씩 써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이 공장이 낡고 효율이 떨어져요. 똑같이 원료 100개를 넣어도 고작 40개, 50개밖에 쓰지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동화 저항성입니다. 공장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 예전과 같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원료, 즉 단백질을 예전보다 1.5배, 아니 2배는 더 넣어줘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셨던 72세 김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평생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요즘 아내가 젬 병을 따달라고 할 때마다 식은땀이 난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손가락 관절염 때문인가 싶어서 정형외과 약도 먹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젠 하다못해 캔 음료 따는 것도 버거워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김 선생님의 손이 아니라 허벅지 둘레를 재보자고 하니 위아해하셨습니다. 문제는 손가락 관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신의 근육, 특히 우리 몸의 제2위 심장이라 불리는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소나기 힘, 악력은 전신 근육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손에 힘이 없다는 건 지금 다리와 등 팔의 근육이 모두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육을 그저 몸을 움직이는 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당뇨 위험 증가,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 아미노산을 저장할 곳이 없어져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많은 학자들은 노년기에 필요한 단백질 양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과거의 입장이었죠.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연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40대를 위한 기준입니다. 근육 공장 효율이 떨어진 65세 이상은 최소 1.2g에서 1.5g은 먹어야 동화 저항성을 이겨내고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병 뚜껑을 못 따는 그 작은 순간의 좌절감. 그것은 나는 이제 늙었구나 하는 서글픔이 아니라 주인님, 근육 공장의 원료가 부족합니다. 더 질 좋은 단백질을 넣어주세요. 하는 우리 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 외침에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1섹션에서 이야기했던 그 동화 저항성이라는 현상, 즉 근육 공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들이 말 그대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별표 근감소증, 사크로페니아,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사르코는 근육을, 페니아는 감소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사라지는 병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와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질병 코드
M62.84를 부여받은 엄연한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체념하십니다.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듯 근감소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맞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저는 종종 조용히 빠져나가는 예금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근육이라는 아주 든든한 적금을 부어왔습니다. 젊을 땐 이자가 쑥쑥 붙었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자는커녕 원금이 매년 1에서 2%씩, 70대가 넘으면 3%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통장 정리를 안 해보면 잔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잔고 부족 사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낙상입니다. 제 환자 중에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5세이신데 여전히 정정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겨울에 집 현관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엉덩방아 찍고 아이고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났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 사장님은 그대로 고관절, 엉덩이뼈이 부러지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주간 침대에 누워있는 사이 그나마 남아있던 허벅지 근육이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뼈는 붙었지만 다시 일어서서 걸을 힘이 없어진 겁니다. 재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근육이 없으니 버티질 못하셨죠.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고 그렇게 아끼던 사업체도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뼈가 약해서 부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골다공증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넘어지는 그 순간 나를 보호해줄 근육 에어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뼈를 감싸는 가장 튼튼한 보호막이자 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순간적으로 버텨주는 브레이크입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분은 이 브레이크와 에어백이 모두 고장난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1kg 줄어들 때마다 낙상 위험은 1.4배, 골절 위험은 1.6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근감소증을 정확히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논의가 많습니다. 어떤 의사는 병원에서 비싼 DXA 장비로 근육량을 직접 재야한다고 하고 어떤 의사는 그럴 필요 없이 악력, 손아귀 힘, 이나 걷는 속도만 재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논쟁은 아마 몇 년간 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단 방법이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이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독립적인 삶을 송두리째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근감소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힘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박 사장님의 사례처럼 자립성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걷고 내 힘으로 화장실에 가고 내 힘으로 식사하는 그 당연한 일상. 그것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그것이 근감소증이 가져오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근육이라는 적금은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 적금을 채우기 위해 엉뚱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근감소증이라는 도둑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평소에 단백질 좀 챙겨 드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있게 대답하십니다. 그럼요, 의사 선생님, 나도 건강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계란 2개씩은 꼭 챙겨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는 밥에 꼭 콩을 넣어서 먹어요. 콩밥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계란 2개, 정말 훌륭한 습관입니다. 안 드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섹션에서 이야기했던 동화 저항성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몸의 근육 공장 효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태 말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 2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12g에서 14g 정도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은 65kg 위 어르신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하루 단백질 양은 얼마일까요? 최소 체중 1kg당 1.2g에서 1.5g입니다. 즉, 하루에 못해도 78g에서 97.5g 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작 12g이라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의 7분의 1,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근육 공장은 원료, 단백질, 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 번에 쏟아져 들어와야만 이제 일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기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최소한의 가동 스위치가 바로 한 끼에 단백질 25g에서 30g입니다. 12g의 단백질은 거대한 공장 문을 살짝 노크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장장은 누가 왔나? 하고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기계는 멈춘 그대로입니다. 그 12g의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타서 사라지거나 심지어 살로 가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한겨울에 꽁꽁 언 넓은 거실을 촛불 하나 켜놓고 왜 방이 따뜻해지지 않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지핀 것은 맞지만 방을 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열기인 것이죠. 콩밥은 어떨까요? 밥이 보약이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 라는 말,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콩은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콩밥 한 그릇에 들어있는 콩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든 단백질은 기껏해야 5g에서 7g 남짓입니다. 심지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매일 계란 2개와 콩밥을 먹으면서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안심하지만 실제 우리 근육 공장은 원료 부족으로 매일매일 가동을 멈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실 저희 의사들조차 어르신들께 고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기름진 것 피하세요. 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드렸습니다. 혈관 건강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간과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명확히 말해줍니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의사 양반, 계란도 부족하고 콩밥도 부족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요? 나이 들어서 소화도 안 되는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소화,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다 한들 우리 위와 장이 그것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속만 더부룩하고 가스만 차게 되죠. 아니, 의사 양반, 이제 와서 단백질을 2배로 먹으라니. 젊을 때도 소화가 안 돼서 고기 한 점 먹으면 며칠을 고생했는데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요?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 어르신들께 오늘부터 매일 저녁으로 두툼한 꽃등심 스테이크를 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겠지요. 바로 이 지점이 65세 이후 단백질 섭취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는 3섹션에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내 몸이 그것을 얼마나 잘게 부수고 얼마나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가? 별표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별표 생체 이용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비싼 한우 1등 급고기를 1kg 먹는다 한들 내 위장관이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버린다면 그건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이 아니라 그저 비싼 대변이들 뿐입니다. 왜 60세가 넘은 우리의 위와 장은 젊은 시절과 다를까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쓰려서 제산제,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데 사실 많은 노인성 소화불량은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저하 때문에 생깁니다. 위산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첫 번째 믹서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질긴 고기나 단단한 콩을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첫 삽을 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믹서기 칼날이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덩어리가 분해되지 않은 채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심지어 역류해서 속이 쓰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둘째, 소화효소가 줄어듭니다.
위산을 거쳐 내려온 음식물을 췌장,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다시 한번 분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췌장의 기능도 나이가 들면서 함께 떨어집니다. 1차 믹서기, 위산도 시원찮은데 2차 분쇄기, 효소, 마저 힘이 약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사실 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소화불량은 무조건 위산 과다이니 제산제를 써야 한다는 입장과 아니다. 위산 저하가 문제이니 소화를 돕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단백질 흡수율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무분별한 제산제 사용이 오히려 노년기 단백질 결핍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1차 믹서기도 2차 분쇄기도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기고 단단한 단백질, 질긴 육포, 덜 익힌 콩, 딱딱한 견과류를 잔뜩 밀어넣는 것은 낡은 맷돌에 자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맷돌은 헛돌기만 하고 팔만 아플 뿐 고운 가루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맷돌, 위장이 낡았다면 맷돌에 넣을 재료를 미리 빻아서 주면 됩니다. 혹은 맷돌이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드러운 재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65세 이후 단백질 섭취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얼마나 윗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윗싸움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과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황금식품은 바로 이 생체 이용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낡은 믹서기와 맷돌에 가장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 원료를 근육 공장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들입니다. 더 이상 먹으면 뭐해, 소화도 안 되는데 라는 자포자기를 끝낼 시간입니다. 이제는 먹는 족족 근육으로 간다 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그럼 그 낡은 맷돌, 즉 우리 어르신들의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먹는 족족 근육 공장으로 직행하는 현명한 단백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황금 열쇠는 너무나도 친숙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지냈던 바로 두부, 그 중에서도 특히 연두부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고작 두부 말입니까? 그 물렁한 걸로 어떻게 단단한 근육을 만듭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부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한 힘이 아니라 현명한 부드러운 힘입니다. 저는 두부를 근육을 만드는 현자라고 부릅니다. 질긴 스테이크가 우락부락한 힘을 자랑하는 젊은 무사라면 두부는 조용하지만 깊은 내공을 지닌 늙은 학자와 같습니다. 당장은 표가 안 나도 몸속에 들어오면 100%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해냅니다. 어르신들에게 두부가 보약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섹션에서 그토록 걱정했던 소화 문제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인 콩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냥 콩은 사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콩 껍질에 렉틴 성분이나 피트산 이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하지만 콩이 두부가 되는 과정에서, 즉 물에 불리고 갈고 끓이고 비지를 거르는 과정에서 이 소화 방해꾼들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 흡수율, 즉 생체 이용률이 무려 95%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두부 한 모, 약 25g의 단백질을 먹으면 그 25g이 거의 고스란히 우리 몸의 아미노산 창고로 들어와 근육의 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4섹션에서 말했던 낡은 맷돌, 위장, 이 힘겹게 빻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혹은 잘 모르시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의학계에서는 그래도 식물성 단백질, 두부은 동물성 단백질, 고기보다 근육 만드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많은 류신 같은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두부만 먹으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는 근거 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의 모든 연구는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특정 아미노산 몇 그램을 더 먹는 것보다 소화가 편하고 꾸준히 먹을 수 있으며 염증을 줄여주는 단백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두부입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의 이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4섹션에서 말씀드린 위산 저하가 너무 심해서 고기는커녕 계란 프라이 하나만 드셔도 일주일을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근감소증이 심각했고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걸으셨죠. 저는 이 여사님께 다른 처방 다 끊고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연두부 한 팩을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1분만 따뜻하게 데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것 한 숟가락을 꼭 뿌려서 드세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왜 하필 들기름일까요?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과 만났을 때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인 이유가 있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잡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빠지는 병이 아니라 만성염증이 동반되는 병입니다. 이 염증이 근육을 더 빨리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두부, 단백질, 로 원료를 넣고 들기름, 오메가3으로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것. 이보다 더 현명한 조합이 있을까요? 이 여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걸 한 달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 속이 편한 건 둘째치고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는 나도 모르게 지팡이를 아르고 부엌까지 걸어갔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힘의 기적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두부를 꺼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찌개에 넣는 대신 따뜻하게 데워서 진짜 들기름 한 숟갈, 그리고 좋은 간장 살짝 뿌려서 근육을 만드는 보약으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5섹션에서 말씀드린 두부가 부드러운 힘의 현자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두 번째 황금식품은 효율적인 힘의 왕이라 불립니다. 바로 별표 닭가슴살 별표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잠깐만, 지금 우리더러 그 퍽퍽하고 맛도 없는 닭가슴살을 먹으라는 거요? 그건 젊은 헬스장 총각들이나 먹는 거 아니요? 제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닭가슴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입안에 텁텁한 종이를 씹는 듯한 그 질감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닭가슴살 구이나 찜은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닭가슴살에 오명을 벗겨주고 어르신들의 위와 장, 그리고 치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 완벽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의사들은 그렇게 닭가슴살을 권할까요? 그 이유는 압도적인 효율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갈비나 삼겹살을 먹으면 물론 단백질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이라는 불청객이 너무 많이 따라 들어옵니다. 근육 조금 얻으려다 혈관에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잔뜩 끼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닭가슴살은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이라는 거품을 쫙 뺀 순도 100%에 가까운 순수 근육 원료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가장 완벽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지방이 적습니다. 그야말로 근육 공장을 돌리는데 이보다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연료는 없는 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젊은이들처럼 굽거나 쪄서 덩어리로 드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 심장 수술을 하시고 회복식을 드셔야 했던 73세 최 회장님이 계십니다. 근육 손실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 병원에서 닭가슴살이 포함된 식단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평생 부드러운 음식만 드셔오셨는데 찐 닭가슴살 한 조각을 입에 넣으시더니 차라리 굽는 게 낫겠다며 숟가락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아드님을 불러서 딱 한 가지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절대 굽거나 찌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아버님께는 닭가슴살을 죽으로 끓여드리세요. 비결은 결대로 찢는 것과 푹 끓이는 것입니다. 닭가슴살을 덩어리째 먹으면 질긴 근섬유 때문에 소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을 통마늘, 양파와 함께 푹 삶아낸 뒤 건져서 한김 식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칼로 깍둑 써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결을 따라 잘게 찢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질긴 섬유질이 모두 끊어져 아주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잘게 찢은 닭가슴살을 삶아낸 육수, 기름은 걷어내고 에불린 찹쌀과 함께 넣고 푹 끓여 닭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 그릇의 닭죽이 바로 기적의 회복식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치아가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죠.
둘째, 위장이 소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푹 끓이고 찢는 과정에서 사전 소화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닭가슴살 한 덩이, 100g, 가 이죽 한 그릇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무려 25에서 30g의 완벽한 단백질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여기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던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닭을 삶아낸 육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육수는 그저 기름 국물일 뿐,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릅니다. 닭고기와 뼈를 푹 고아낸 국물에는 콜라겐과 젤라틴, 성분이 녹아나옵니다. 물론 이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내 무릎 연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의 연골과 인대를 보수하고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 글리신, 프롤린 등을 공급해줍니다. 즉, 닭가슴살 죽은 근육, 단백질, 과관절, 콜라겐을 한 번에 살리는 이중보약인 셈입니다. 최 회장님은 그 닭죽을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그 퍽퍽하던 닭고기가 이렇게 고소하고 부드러운지 평생 몰랐네. 라며 웃으시더군요. 닭가슴살은 퍽퍽하다는 편견, 그것은 조리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편견을 버리시고 부드러운 닭죽으로 가장 효율적인 근육 연료를 채워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드러운 현자, 두부와 효율적인 왕, 닭가슴살을 만났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근육 공장은 훌륭하게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육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근육이 손상되는 것까지 막아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세 번째 황금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새우 별표입니다. 아니,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혈관에 안 좋다고들 하지 않소? 껍질 까기도 귀찮고 비싸기만 한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새우에 대해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왜 새우가 어르신들의 근육에 바다의 붉은 보약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맞습니다. 새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의사들조차 새우를 기피 식품 목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학계의 정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구 결과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새우, 이 우리 몸속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포화지방인데 새우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오히려 새우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은 높여주는 정반대의 착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새우 콜레스테롤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새우가 왜 근육 수호천사일까요? 첫째, 닭가슴살 못지않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새우 100g에는 약 20에서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식감이 부드럽고 연해서 육섹션에서 말한 닭죽처럼 굳이 푹 끓이지 않아도 소화 흡수가 아주 용이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새우의 그 붉은 빛을 내는 색소, 아스타잔틴, 어스텍산신 때문입니다.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조금 생소하시죠?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C보다 그 힘이 수천 배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근육과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조금만 걸으시거나 계단을 올라도 아이고, 삭신이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근육에 활성산소라는 독이 쌓여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두부와 닭가슴살이 근육 공장에 원료를 넣어주는 것이라면 아스타잔틴은 그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갈 때 생기는 매연과 독성 폐기물,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가장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저는 이걸 근육 녹방지제라고 부릅니다. 단백질로 세차, 근육을 뽑았는데 활성산소, 녹가 슬게 방치하면 차는 금방 사가버립니다. 아스타잔틴은 그 녹을 닦아내고 코팅까지 해주는 겁니다. 제 진료실에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시는 69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니 당연히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매번 걸으면 뭐해요? 밤마다 다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자는데 라며 고통을 호소하셨죠.
저는 그분께 걷는 양을 7,000보로 줄이시고 대신 일주일에 2번 이것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작은 새우로 끓인 호박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나옵니다. 크고 비싼 대하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잔새우, 보리새우, 볶음용 작은 새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일까요? 새우 껍질에는 키틴 성분과 함께 칼슘이 풍부합니다. 근육, 단백질을 만들고 뼈, 칼슘까지 튼튼하게 하니 일석이조입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찌거나 국으로 끓이는 것입니다. 연두부와 계란, 그리고 잘게 다진 새우를 넣어 새우 연두부 계란찜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5섹션의 두부와 7섹션의 새우가 만나 소화 흡수율을 최고로 높인 근육 영양제가 됩니다. 새우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고 지키고 뼈까지 강화하는 바다가 준 붉은 보약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소화가 편한 두부, 효율적인 닭가슴살, 그리고 근육을 지켜주는 새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반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밥심으로 삽니다. 밥은 먹었느냐? 가 안부 인사일 정도로 우리에게 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힘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흰쌀밥은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순수한 당질, 탄수화물이라 에너지원으로는 훌륭하지만 근육 공장에 넣을 원료, 단백질은 거의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르신들의 밥상 자체를 바꾸어줄 4번째 황금식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쌀처럼 보이지만 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곡물, 모든 곡물의 어머니라 불리는 별표 퀴노아, 별표입니다. 아이고, 의사 양반,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니고 퀴노아는 또 뭐요? 이름도 어렵구먼. 무슨 외국 쌀 먹는다고 힘이 나겠어? 그 생소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좁쌀만 한 퀴노아가 왜 근육을 위한 슈퍼푸드인지 그 이유를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5섹션에서 두부를 말할 때 식물성 단백질이 과연 근육 생성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학계의 오랜 논쟁을 잠시 언급했었죠. 그 논쟁의 핵심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근육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9가지의 필수 재료, 필수 아미노산가 필요합니다. 이 9가지 재료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줘야 합니다. 닭고기나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 9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 쌀, 콩, 옥수수에는 한두 가지씩 빠져 있습니다. 쌀에는 라이신2 부족하고 콩에는 메티오닌2 부족하죠. 그래서 집을 지으려 해도 시멘트가 없거나 철근이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퀴노아는 다릅니다. 놀랍게도 이 퀴노아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것은 마치 쌀과 콩의 장점만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밥처럼 먹을 수 있는데 콩보다 더 완벽한 단백질을 품고 있는 것이죠. 특히 쌀에 부족한 라이신과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감소증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밥이 되는 보약입니다. 저는 퀴노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흰쌀밥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 라면, 퀴노아밥은 고급 휘발유의 엔진오일과 수리 부품까지 세트로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퀴노아는 사실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 이안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시금치나 비트와 더 가까운 씨앗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퀴노아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아주 많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눈밑 떨림이나 다리 쥐가 자주 생깁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어도 이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이 제멋대로 떨리고 뭉쳐버립니다. 그럼 그 좋은 걸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부러 샐러드를 만들거나 볶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하시는 밥에 딱 2숟가락만 섞는 겁니다. 백미를 씻어서 밥솥에 앉히실 때 퀴노아를 2숟가락 정도 씻어서 함께 넣어주세요. 물량은 평소와 똑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밥에서 톡톡 터지는 고소한 식감이 더해진 완전 단백질 밥이 완성됩니다. 매일 먹는 3끼 밥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가장 꾸준하게 근육 원료를 채우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4가지의 훌륭한 근육 연료를 배웠습니다. 소화가 편한 두부, 5섹션, 효율적인 닭가슴살, 6섹션, 근육을 지키는 새우, 7섹션, 그리고 밥심이 되는 퀴노아, 8섹션까지. 하지만 오늘 이 5가지 황금식품 목록의 마지막을 장식할 5번째 선수를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아마 이 식품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가장 생소하고 저걸 내가 어떻게 먹어?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선 4가지 식품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리코타 치즈, 별표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치즈라니? 그 노랗고 짜고 기름진 서양빵 조각 말이오? 안 그래도 혈관 걱정되는데 이제 우리더러 치즈까지 먹으란 말이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색 체다 치즈나 슬라이스 치즈를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리코타 치즈는 그것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이것은 빵에 발라먹는 음식이라기보다 사실은 병원 재활센터에서 쓰는 의료용 단백질 보충제에 가장 가까운 천연식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2종류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려야겠습니다. 우유 안에는 크게 2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별표 카제인, 별표이고 다른 하나는 별표, 유청, 웨이, 별표입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아주 느립니다. 우리 몸에 7에서 8시간에 걸쳐 천천히 꾸준하게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5섹션의 두부나 6섹션의 닭죽처럼 든든하게 기초 체력을 쌓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먹는 일반 요거트, 요플레, 나 대부분의 치즈는 이 카제인 2주 성분입니다. 하지만 유청은 정반대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즉시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청 단백질은 근육에게 있어 119 응급 구조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활동을 하고 나면 우리 근육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가 잘 아물어야 근육이 더 튼튼해지는데 65세 이후에는 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사라지는 빌미가 됩니다. 1섹션의 동화 저항성 때문이죠. 이때 유청 단백질이 들어가면 119 구급대처럼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상처 부위로 달려가 즉시 응급 복구를 시작합니다. 자, 리코타 치즈가 무엇이냐? 이탈리아어로 리코타는 다시 끓였다는 뜻입니다. 일반 치즈, 카제인을 만들고 남은 그 맑은 물, 즉 유청을 버리지 않고 다시 끓여서 걷어낸 것이 바로 리코타 치즈입니다. 즉, 리코타 치즈는 그 성분 자체가 천연 유청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영양학계에서는 느린 카제인이냐, 빠른 유청이냐를 두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한 단백질인지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쓰는 용도가 다르다. 카제인이 평상시에 유지보수라면 유청은 활동 직후에 즉각적인 수리를 담당합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재활에 있어서는 이 즉각적인 수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재활병동에서는 근력 운동을 마친 환자분들께 의도적으로 유청 단백질 음료를 처방합니다. 근육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즉시 복구하기 위해서죠. 리코타 치즈는 바로 그 비싼 보충제를 가장 부드럽고 짜지 않고 소화가 편한 음식으로 먹는 셈입니다. 맛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전혀 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단맛이 도는 부드러운 순두부 질감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매일 주식으로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후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냉장고에서 리코타 치즈를 딱 2숟가락만 떠서 드셔보십시오. 혹은 통밀빵 한 조각에 얇게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잃어버릴 뻔했던 내 근육을 붙잡아두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응급 처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5가지의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부드러운 두부, 효율적인 닭가슴살, 지켜주는 새우, 밥심이 되는 퀴노아, 그리고 응급 처방이 되는 리코타 치즈까지. 하지만 이 훌륭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무기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백질 타이밍, 프로테인 타이밍, 즉 황금 시간대 전략입니다. 먹는 게 중요하지 시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저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것 아니오? 네, 맞습니다. 하지만 1섹션에서 말씀드린 동화 저항성을 겪고 있는 우리 65세 이후의 몸은 젊은이들의 몸처럼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분에 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물 한 바가지를 몽땅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미처 흡수하지 못한 물은 화분 밑으로 전부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화분이 바싹 말라 목마르다 고 할 때마다 물 한 컵씩을 주면 그 물은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고 뿌리로 스며듭니다. 우리 근육도 똑같습니다. 근육이 가장 목마르다 고, 즉 단백질을 간절히 원한다고 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우리가 몸을 움직인 직후 별표입니다. 우리가 30분간 동네를 산책하든 아파트 계단을 3층까지 걸어오르든 마트에서 장을 봐오든 그렇게 운동이라고 부르기엔 사소할지라도 활동을 하고 난 직후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 근육세포의 표면에는 단백질 원료를 받아들일 문이 활짝 열립니다. 지금 당장 원료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방금 상처 난 곳을 수리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고 외치는 것이죠. 의학자들은 이 순간을 별표 기회의 창,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황금 같은 기회의 창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닫아버립니다. 오전 10시에 산책을 기분 좋게 하고 돌아오십니다. 집에 와서 땀 씻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죠. 그리고 2시간이 훌쩍 지난 12시 반, 점심 식탁에 앉으십니다. 이미 기회의 창은 굳게 닫힌 후입니다. 근육세포의 문은 다시 잠겼습니다. 12시 반에 뒤늦게 들어온 단백질, 점심 식사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에이, 들어갈 데가 없네 하며 그냥 에너지원으로 타버리거나 뱃살로 가버립니다. 이것만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화분은 목말라 죽어가는데 엉뚱한 곳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기회의 창이 정확히 몇 분이냐를 두고 지난 수십 년간 학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젊은 보디빌더들은 운동 끝나고 30분 이내라고 주장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2에서 3시간까지는 괜찮다. 혹은 하루에 먹는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은 젊은이들에게는 지금도 유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화 저항성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창은 훨씬 더 짧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처럼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문이 아주 잠깐 열렸을 때 즉시 원료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76세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매일 8,000보를 거르지 않고 걸으시는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죠. 그런데도 매년 병원에서 검사하면 근육량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의사 양반, 난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왜 근육은 자꾸 빠져나가는 거요? 식단 일지를 보니 이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산책을 하시고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신문 보시다가 꼭 1시에 점심을 드셨습니다. 근육을 열심히 일만 시키고 2시간 동안 굶기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처방을 하나 내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8,000보 걷고 집에 돌아오시면 신발 벗자마자 손도 씻기 전에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것 하나를 바로 드십시오. 이것은 바로 별표 따뜻하게 데운 두유 한 팩 별표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책 직후 다치려는 기회의 창 사이로 가장 흡수가 빠른 단백질 7에서 8g이라도 긴급하게 밀어넣으라는 처방이었죠. 석 달 뒤 박 선생님의 허벅지 근력, 위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총 단백질 양을 늘린 게 아닙니다. 단지 때를 맞췄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산책 후 30분, 장을 보고 온 후 30분. 이때는 거창한 식사가 필요 없습니다. 9섹션에서 배운 리코타 치즈 2숟갈, 혹은 따뜻한 두유 한 잔, 혹은 플레인 요거트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근육으로 보답받게 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5가지 황금식품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황금 시간대, 먹어야 할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육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마지막 숨겨진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이라는 튼튼한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단백질 식품들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벽돌입니다. 벽돌, 단백질, 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조차 없죠. 하지만 벽돌만 쌓아 올린다고 집이 완성됩니까? 아닙니다. 그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고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전기 배선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열심히 챙겨 드시고 나는 왜 아직도 힘이 없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벽돌만 잔뜩 쌓아놓고 시멘트와 전기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시멘트와 전기 배선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두 친구, 즉 별표 2가지 촉매제 별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친구, 즉 전기 배선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별표 마그네슘 별표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8섹션에서 퀴노아를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었죠.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날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이 근육과 무슨 상관일까요? 단백질이 근육의 구조를 만든다면 마그네슘은 그 근육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합니다. 팔을 구부리는 것도 수축, 다시 펴는 것도 이완, 모두 근육의 일입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이 이완, 신호를 담당하는 스위치입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뒤에 다시 풀어지라는 명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제멋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떨리는 경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백질로 튼튼한 근육 벽돌을 쌓아 올려도 전기가 고장 나전 등이 제멋대로 깜빡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중에 닭가슴살 닭죽을 매일 드시며 단백질 섭취는 완벽하게 하셨는데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느라 잠을 못 자겠다고 호소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밥상에 딱 한 가지 반찬, 바로 시금치나물을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는 훌륭한 천연 마그네슘 알약입니다. 그분은 시금치나물과 견과류를 챙겨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지긋지긋했던 다리 쥐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근육의 전기 배선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죠. 두 번째 친구, 즉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별표 비타민C 별표입니다. 비타민C, 그거야 뭐 감기 예방이나 피부에 좋은 거 아니오? 아닙니다. 비타민C는 근육과 뼈를 지탱하는데 생명과도 같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재료입니다. 콜라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근육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그 튼튼한 근육, 벽돌, 뼈, 기초공사에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힘줄, 텐덤, 과, 인대, 리거먼트,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연골, 카틸리지를 만드는 주성분입니다.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벽돌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시멘트가 부실해서 뼈에 제대로 붙어있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좀 했더니 무릎이 아프다, 어깨 힘줄이 자꾸 쑤신다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집이 튼튼해지기도 전에 연결부가 먼저 망가지는 것이죠. 물론 과거 의학계에서는 비타민C는 궤혈병만 안 걸릴 정도로 소량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스포츠 의학과 재활의학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과 인대를 수리하고 재건하는 과정, 즉 근감소증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시멘트 재료로 소모된다는 것이죠. 레몬이나 귤 같은 신과일도 좋지만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추천하는 천연 비타민C 시멘트는 바로 별표 파프리카 별표입니다. 특히 붉은색 파프리카는 맵지도 않고 레몬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단백질이라는 벽돌만 쌓지 마십시오. 시금치, 마그네슘로 전기 배선을 깔고 파프리카, 비타민C로 시멘트칠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 3박자가 맞을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근육의 집이 완성됩니다.
어느새 우리의 긴 이야기가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1섹션의 그 야속했던 물병 뚜껑에서 시작해서 근감소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 2섹션, 과 우리가 빠지기 쉬운 충분히 먹고 있다, 는 착각, 3섹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기 위해 낡은 맷돌 같은 우리 위장, 4섹션을 달래줄 5가지 황금식품을 만났습니다. 현명한 두부와 효율적인 닭죽, 근육을 지키는 새우와 밥심이 되는 퀴노아, 그리고 응급 처방 같았던 리코타 치즈까지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10섹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벽돌을 쌓는데 꼭 필요한 시멘트와 전기 배선, 즉 마그네슘과 비타민C, 11섹션라는 촉매제의 중요성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혹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이야기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라는 숙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 내 밥상에 따뜻한 연두부 한 접시를 추가하는 작은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돌아와 두유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작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모여 정확히 한 달 뒤, 그리고 6달 뒤 어르신들의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지난 40년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설 때 어이쿠 소리 대신 훗 하고 한 번에 일어나는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붙잡던 손을 놓고 내 두 다리의 힘으로 한 칸 한 칸 당당하게 오르는 그 느낌을 다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 막연했던 두려움이 아직은 나 혼자 거뜬하다는 든든한 평온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지혜들은 그저 근육 몇 그램을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